연방 하원은 어제, 지난 월요일이군요. 한미일 3국 협력법, Cooperation Act, Trilateral Cooperation Act라는 3국 협력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하지도 않고 바로 구두 투표로 들어가 가지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자, 찬성하시면 예하세요. 예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요일 날 통과가 됐죠. 지난해 15일에 작년 5월 15일에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인 아미 베라 의원이 이 법안을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입니다. 조 윌슨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제럴드 코놀리 의원, 또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에드리안 스미스 의원, 이렇게 연방 하원 의원 5명이 공동 명의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근데 그 작년 5월 15일 날 발의가 됐다가 7월 22일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처음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외교위원회 투표에서는 찬성 47, 반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가 일단은 됐는데 상당히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였고, 초당적인 찬성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는 반대 분명히 보였었는데, 그게 작년 7월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이 되도록, 11개월이죠. 11개월이 되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엊그제 이걸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번호는 HR 3429번입니다. 그러니까 하원 결의안 3429호인데요. 2023년 8월 18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죠. 이 세 명이 처음으로 캠프 데이빗에서 만나서 3국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3자 협력 체제를 정상급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하는 정상급 회의로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정말 다 된다면 입법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의 국회, 미국 의회, 그리고 일본의 국회 간의 정기적인 공동의회 워킹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의회, 그리고 한국의 국회, 일본의 국회, 이거 일본의 의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전체가 3개국의 정치인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정치인들이 세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3국 동맹을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권 교체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3자 협력 관계가 흔들흔들거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 5월 15일에 이게 처음 발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한 달 전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근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죠. 자,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한국도 탄핵 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3자 협력 관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선수가 3명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한 명은 선수 교체가 됐고, 한 명은 선수가 지금 강제 탈락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일본도 선수 교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총리가. 그러니, 처음에 이것을 캠프 데이빗 협정을 맺었던 이 대표들이 지금 다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이런 발의가 나오는 거죠.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죠. 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더라도 3국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수반들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 3자 협력 체제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의회가 나서서 의회가 그것을 계속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3자 협력 체제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자, 미국 쪽에서는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총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원에 4명, 상원에 4명. 그런데 하원에 4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원 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또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쪽에서 각각 2명씩 의원들이 추천이 되는 거죠. 하원 의원들이. 그런데 그 2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외교위원회 소속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고요. 상원도 비슷합니다. 상원도 공화당, 민주당 쪽에서 2명씩 의원들을 추천을 하되 1명은 반드시 외교위 소속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8명의 위원이 이제 미국 대표단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 대표단은 활동 내역과 지출 비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의회 예산처에서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았더니 향후 5년간 총 50만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5년 동안 5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1년에 10만 달러 정도 쓰겠다라는 것인데 별것 아닌 거죠. 큰 돈 아닙니다. 자, 세 나라의 의원들 간의 모임은 최소 1년에 한 회 이상,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세 나라 의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중점 협력 분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나라가 모여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공급망 안정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 문제는 이제 뭐 반도체 문제부터 해서 히토리움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한국, 일본이 관여가 되어져 있는 공급망이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토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도 논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WHO에서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WHO랑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도는 그런 팬데믹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지금 나라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히 친밀한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는 별개로 계속 채널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방 문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3자가 모이면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조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흥기술 분야. 결국은 이게 이제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기술 문명에 대해서는 3자가 공동으로 협력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세 나라가 각각의 나라로 독립하고 있지만은 마치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것. 이게 지금 일본, 한국, 미국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태평양을 미국이 그냥 자기 앞바다로, 자기 정원으로 그냥 앞마당처럼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우려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특히 좌파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면 그럼 곧바로 일본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독도는 우리 땅 얘기 나오게 되고 뭐 소녀상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항상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이 이 좌파 정권을 따라오게끔 그리고 마치 좌파 정권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이용해 왔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마치 북한을 이용해서 북풍 전략을 썼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한일 관계가 항상 미국 입장에서는 쟤들이 좀 친해져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해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한쪽 구석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과감한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3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뭐 이 사람들뿐만 당시에 정권을 쥐고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들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공화당 의원들까지 전부 다 정말 초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3자 협력 이 프로토콜을 완성시킨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이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둘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미국은 잠시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안도하고 3자 협력 관계 만들어지니까 안도하려고 했는데 다시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사건이 뭐였느냐?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묘하게도 윤 대통령이 4월 초에 탄핵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HR 3429 법안, 그러니까 삼국의 협력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고 아베 전 총리가 7월 초에 암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7월 22일에 하원 외교위에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걸 검토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묵혀두는 시간들이 항상 있는데 보면은 근데 묵혀두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 법안 어디 갔지?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 통과시키시다라고 다시 안건으로 내놓는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지금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의 탄핵 부분.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 처음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했던 3명의 정상들이 전부 다 현직을 떠나는 다 싹 물갈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의회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가 갑자기 암살이 되면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야, 지금 한국은 윤석열 탄핵당하고 아베가 지금 암살을 당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국협력법이라는 걸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요. 그랬는데 외교위원회만 통과시켜놓고 계속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다가 갑자기 엊그제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 제2조 5항에 나오는 항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보면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여기에서 그 외국 간섭이라는 게 어느 나라의 간섭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으뜸은 중국의 간섭이겠죠.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이게 혹시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인식하고 그런 표현을 넣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작년 5월 초에는 5월 초, 5월 중순에는 사실은 그 정도 위기의식이 미국 의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쿠팡 사태가 있기도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뭐 이런 표현들을 집어넣는 것은 의례적으로 집어넣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호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도 주둔하고 한국에도 주둔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은 그건 변함이 없이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다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위기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다만 3자 협력 관계가 깨지는 그 부분에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이 법안이 추진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묵혀두고 있다가 갑자기 통과시키게 된 것은 최근의 한국 상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지금 낳게 하는 것이죠. 자, 삼국이 협력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혹은 북한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더 이 삼국의 협력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려는 것, 이른바 이 삼국 협력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간 외교가 막히더라도 외교가 잘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 미국 의회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의회 외교 채널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교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이선 구조, 그러니까 백 채널을 만든다는 거죠. 외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권한
대표성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행정 내각들,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가지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일선에 앞장서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외교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 나라만큼은 의원들끼리라도 협력해서 백채널 소통을 계속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왜 이것이 여태까지 없었을까?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한미 의원 교류 단체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하고 매년 가가지고 전당대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오고, 또 그 예전부터 뭐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때부터 일본의 자민당하고 당대당으로 그런 그 매년 교류 뭐 이런 걸 해왔단 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삼자가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어떤 당대당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의회 대 의회 차원, 국회 대 의회 차원 이런 차원으로 이런 모임이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좀 사실은 어색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한 동맹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밀착하고 있는 관계에서 중국이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것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중국이 북한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고요. 중국, 러시아, 북한 오히려 세 팀이 원팀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중러가 지금 원팀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다면 그러면 한미일, 미한일 이 세 나라가 또 원팀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것, 또 중국의 대만 해협 압박 문제, 또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이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하원을 통과한 겁니다. 엊그제 통과한 거는 이게 상원을 그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그래야 이제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했으니까 상원도 초당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겠느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법안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2조 6항에 보면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한 3자 파트너십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세 나라는 3자 정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3자 협력 관계가 바이든 대통령의 공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항상 슬리피 조 바이든, 치매 할아버지 식으로 항상 폄하하고 이야기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대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무시해왔던 전대 대통령의 업적을 계속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까라는 이제 의혹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3자 협력 관계를 하겠다라는 이렇게 의원들이 나서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가지고 비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잘났다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공조가 다 깨지게 되고 미국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판을 마치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주의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진짜 마가는 미국 우선주의를 고립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가는 미국 우선주의를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비판하고 트럼프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은 동맹관계를 해친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미국 고립주의로 가면서 동맹관계에 해친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였는데 관세부가 막 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동맹들끼리 이래도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관세부가 얘기가 나온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해왔고 동맹관계가 트럼프 때문에 안 좋아진다라고 말을 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삼국 협력 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얘네들이 지금 뭐 대통령 외교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나를 제껴놓고 지들이 외교를 하려고 그런다고? 국회의원들이 외교를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있는 이 트럼프가 여기 서명을 할 것인가? 저희는 아직 의혹이 지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문제를 마무리하고 동북아시아로 지금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점에 앞서서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갑자기 통과가 됐다라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도 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이든 욕한 건 욕한 거고 삼자 협력하는 거는 뭐 어쨌든 잘한 거니까 난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하고 서명을 할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남게 된다. 이런 겁니다. 아직 이것이 입법된 것이 아니고 하원만 통과했을 뿐이고 그것도 하원도 1년 가까이 묵혀져 있다가 갑자기 통과가 된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고요.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것이 진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상원에서 이걸 계속 묵혀두고 통과를 안 시키고 올해 말까지 가게 되면 이 법은 자연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섣부르게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혹시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려고 하는 한국의 국회에 개입을 해서 한국 국회가 너무 좌경화되고 공산주의화 돼가니까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국 국회에 좀 간섭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문제, 산업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그러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의회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할 때 정부 차원, 행정부 차원에서는 뭐 관세 부과라든가 뭐 금융 제재라든가 혹은 뭐 비자 제재라든가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의회 차원에서는 좀 더 인적 관계를 가지고 1대1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혀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회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영공산당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얘를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들어만 진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